신분제 구조에서 아직도 매여 있네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네요, 로크도. 옥스퍼드에 있던 로크는 이제 런던 정치 한 중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청교도 혁명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영국 시민혁명의 어떤 큰 흐름. 시민정부의 참된 귀환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실론이잖아요. 군주정이라고 안 했단 말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만나다의 김범수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고전에 관한 깊이 있는 그리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해석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책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지, 어떤 고전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왕이 곧 신이다. 왕의 말이 법이던 17세기 절대왕정 시대. 왕의 권력을 부정하는 책이 세상에 등장한다. 그 어떤 국왕도 신이 그에게 백성들을 제멋대로 처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아도 되는 신성한 권력을 주셨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당시 국가 권력의 한계와 인민의 권리에 대해 냉철하게 이야기한 존 로크. 근대 자유민주주의와 서양 인권 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평가받는 명실상부한 이 시대의 선구적 고전이 존 로크의 통치론이다. 네, 존 로크의 통치론입니다. 존 로크 하면은 글쎄요,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관념론, 자연법 이렇게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 일단 존 로크는 어떤 인물인지부터 문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존 로크는 명예혁명이라는 영국의 그 정치적 격변기를 온 몸으로 살아낸 정치 전략가이자 정치 사상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존 로크가 위대한 철학자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후대에 끼친 영향력이 그 어떤 철학자보다 크고 깊기 때문이다.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볼테르는 그를 늘 지혜로운 로크라고 칭했으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토머스 제퍼슨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3명의 인물 중 하나로 존 로크를 꼽을 정도였다. 인류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문명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는 존 로크를 알아보자. 통치론에 쓰였던 시대 배경은 어떤 건가요? 통치론의 일단 직접적인 배경은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명예혁명을 요청하게 되는 시대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그 당시 제임스 2세 왕이 카톨릭 교도였어요. 근데 이제 영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국교도,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계 국교도인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카톨릭 군주라는 점이 일단 그 영국 사회의 그 국교도 중심의 어떤 그런 종교 문제에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왔고, 또 다른 한편 카톨릭이라는 게 상징한 어떤 그 절대 권력, 절대주의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임스 2세 즉위하자마자 그 태양왕 루이 14세를 자신의 정치적 모델로 삼습니다. 현재 왕이 어떤 절대 군주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가는 그런 거에 대한 저항. 본인은 이제 그렇게 절대군주가 되고 싶어 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종교적인 배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왜냐하면 이제 이미 그 영국 내전을 1640년대 그 내전을 겪으면서 의회파들의 발언권이 상당히 이제 강해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갈등, 또 종교적인 갈등, 카톨릭 대 국교도, 프로테스탄트 이런 이제 종교적인 갈등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어떤 갈등 속에서 명예혁명의 어떤 이념적 토대가 됐던 그런 사상을 대변하는 책이 통치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원래 이 책은 명예혁명의 어떤 옹호를 하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존 로크가 이 통치론에 관한 사상을 정립하고 있었고, 망명 이전에 이미 이 토대는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1950년대 정도까지는
그 통치론은 명예혁명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통치론의 출간 시기가 명예혁명 이제 직후였거든요. 명예혁명이 있었던 1988년 그 말경에 통치론이 이제 출간이 됐고 또 통치론 이제 서문에 보면 우리의 위대한 복원자인 뭐 현재 그 윌리엄 왕 이런 이제 문장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후적으로 혁명을 정당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이제 믿어졌는데 1950년대 이제 일단의 로크 연구자들이 그렇지 않다. 사실은 1683년경쯤에 이미 촉구 완성이 돼 있었고 명예혁명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기보다 그 혁명을 오히려 선동하고 요청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진 굉장히 정치적인 저술이다. 아카데믹한 저술이기보다 정치적 저술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그런 이제 체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영국인들의 뭐 자랑으로 남아 있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땐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있었던 청교도 혁명입니다. 청교도 혁명이 원래 이제 그 1640년대에 있었고 이 영국 사람들이 먼저 사실은 왕을 쫓아내요. 왕을 쫓아내고 완전한 공화 정치를 청교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편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존 로크의 부모님도 그 아버님도 그 청교도 혁명에 가담을 그렇죠.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쪽이었죠. 시민군으로 이미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공화제적인 전통이 그리고 그런 핏줄이 존 로크한테 흐르고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아까 허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명예혁명을 대변하는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통치론이라는 게 명예혁명하고만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전통과 관련이 돼 있다면은 영국에서도 이미 그런 공화제적인 전통, 우리 왕 없이 가겠다, 왕 없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전통이 이미 영국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명예혁명은 그걸 갖다가 이제 타협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넘어가 버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통치론이라는 책 자체도 명예혁명의 그 시각이 아니라 그 청교도 혁명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영국 시민혁명의 어떤 큰 흐름. 이게 거기에 게재되어 있다고 봐야만 좀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로크의 통치론은 어떤 책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통치론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통치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그 통치에 관한 2개의 논문입니다. 통치에 관한 of Government라는 제목인데 이 안에 이제 2개 논문이 담겨 있는 거죠. 통치에 관한. 그러니까 첫 번째 논문은 로버트 필머와 그 추종자들의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지적과 반박. 이제 이런 논문이고 두 번째 논문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통치론으로 번역해서 읽고 있는 시민 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실론 이렇게 이제 2가지 논문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논문은 이제 굉장히 그 당대 왕권 신수론자의 대표격이었던 필머를 겨냥해서 굉장히 이제 세세하게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잘 읽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1호론이라고 불리는 그 논문을 통치론이라고 번역해서 읽는데 1권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그 서론이 있고 그 서론에 이어서 이제 그 자연 상태에 대한 논의, 그 자연 상태로부터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정치 사회, 시민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한 논의, 자연 상태로부터 정치 사회로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이제 입법부 혹은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런 국가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로크 통치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민들이 저항을 할 권리가 있다. 근데 그때 그 저항은 비폭력적인 어떤 시민 불복종 형태뿐만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갖춘 어떤 폭력적인 항거까지 권리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로크가 이제 제1원에서 요약하고 있는 1권의 내용은 이제 왕권 신수설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조목조목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왕은 아담의 직계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신이 창조했고 이 세계를 통치하도록 이제 아담을 불렀다.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왕들의 권위라는 건 그 아담에게 신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준 그 권위를 물려받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당대 왕권 신수론의 그 뭐 아웃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왕의 권위에 그 저항하는 것은 신에게 저항하는 것과 그렇죠. 같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로크의 비판은 신이 아담을 불러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왕이 그 아담의 직계 후손이란 증거가 어디냐. 그렇죠. 그렇죠. 아, 과학자답다. 예. 그걸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왕권 신수론자들은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도 직계 후손이 이제 현재 왕이다.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재산이 왕의 것이고 어떤 개인이 갖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왕이 시혜를 베푼 것이다. 이제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반론을 이어서 이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렬한 비판을 당시 왕의 모습은 로크가 인정했던 정치 체제인가요? 아니면은 로크가 원했던 정치 체제는 뭔가요?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형태가 구현이 되어 있었나요? 그 책에서는? 네. 그 로크가 이제 여기 보면 그 통치 형태를 민주정, 네. 그다음에 이제 군주정, 과두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보 형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로크 같은 경우는 주권이라는 그 개념을 이 책에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크가 보기에 국가의 최고 권력은 입법권이에요. 법을 제정하는 권력이 이제 최고의 권력인데 그 입법권을 어디다가 두는가, 어디다 둘 것인가를 그 계약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법권을 그 다수, 그 공동체의 다수에게 그 입법권을 위탁을 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민주정, 디모크라시이고 그 입법권을 선택된 소수와 그 상속자에게 입법권을 위탁했을 땐 그게 과두정이고 예. 1인에게 위탁한 경우는 군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크에게 있어서는 군주정이든 과두정이든 민주정이든 다 대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대의제. 그렇네요. 최고의 권력은 그 개인의 어떤 주권이 아니라 네. 그 시작은 물론 개인의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 대의, 입법권을 부여받는 곳이 최고의 권력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로크는. 예. 개인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법권을 절대시하는 그 전통이야말로 그 이후의 우회 민주주의의 그러네요. 가장 핵심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뭐 우리는 오랫동안 지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행정권이 그 입법권을 압도하는 또는 이제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지만 사실은 영국이라든가 뭐 그 다수의 서구의 이제 선진 그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이 입법이라는 거,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주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는 건 이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죠. 자연법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도 가장 난해한 이게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네요, 로크는. 그렇죠. 예? 예. 나중에 저항까지 가려면은 그렇죠. 자, 교수님 어떤 내용을 얘기한 겁니까, 로크는? 로크가 이제 그 당대의 자연법이나 자연권의 이론에 그 기대고 있기는 한데 그 어떤 학술적인 이 논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한 그렇죠. 것이 네, 아니라 사상가죠, 네, 정치학가죠. 현실에서 필요한 혁명을 하자. 근데 우리가 이 혁명이 왜 필요하고 왜 정당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권 이론이라든가 자연법에 대한 긴 논의가 나오지는 않아요. 네. 다만 그 다행이네요, 짧아서. 근데 다만 이제 자연 상태를 가정을 해요. 물론 로크는 이 논의 중간에 보면 자연 상태가 단순히 이론적 가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그 자연 상태의 논의가 통주론에서 중요한 이유는 현실을 보면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서로 이렇게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네, 그 하물며 시절에는 17세기 뭐. 중반에 어떤 인간도 왕 이외에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네, 현실을 네. 보면. 그런데 이제 로크는 현재 권력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의적이고 어떤 그 시민을 대표하지 않고 어떤 시민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이 권력을 타도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당한 어떤 근거를 제공하려니 네, 그게 자연. 그렇죠. 인간은 거이죠? 자유롭고 네. 평등하다.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이 서로 공동체를 구성하기로
그러니까 계약을 잠깐, 맺고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네. 그 동의에 의해서 정보를 구성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 상태를 기본적으로 인간이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상태이고 또 그 안에서 그 자신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타인에 대해서 처벌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갖는 어떤 자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비롭게 다가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논거가 없거든요. 지금 로크의 이 주장에는 과학적인 논거가 없이 그냥 주어진 거다. 자연 상태라면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라는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원리. 근데 지금 우리 20세기 인류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고학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에 의해서 그게 이제 근거로도 밝혀졌는데 이 로크라는 분은 그런 걸 과학적으로 논증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게 자연 상태다라고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감하고 이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책을 읽어보니까 결국 청교도 종교의 힘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 세상을 갖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만들었을 리가 없고 너 하나만 어떻게 아담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로 봐가지고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신심과 이 시대에 이렇게 치받아 올라온 어떤 진보적인 힘 이런 것들이 로크라는 사람 안에서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명확한 과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근거를 댈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거를 신념으로 이렇게 제출할 수 있었던 굉장히 특이하고 용감했던 그런 사상가의 면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연과학을 전공한 데다가 어떤 그 청교도적인 어떤 종교적인 또 배경, 또 그리스 철학도 공부를 했었을 테니까 이러한 시각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떤 거라고 책이 기술되어 있는 거죠? 자연 상태를 그렇게 이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의 상태로 이제 그 전제를 한 이후에 그렇게 자유로운 인간이 왜 그러면 그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정치적 의무,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그런 의무를 감수하기로 하는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계약. 인간이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 공동체를 수립해서 그 공동체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내가 거기에 구속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예, 자연적인 인간이 네. 계약을 했다. 예. 그리고 나와 관련된 어떤 그 정치적 결정이 나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거기에 나의 동의가 들어가 있는 경우다. 라는 그 입장이 이제 거기서부터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 권력의 정당한 기원은 더 이상 신이 지정해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인민의 동의가 정치 권력의 정당한 기원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다음이 정말 이제 로크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죠.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자연적인 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시작되는 거고 내가 그 계약에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은 내 신체적 안전, 재산의 보존 이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은? 네, 로크는 명시적으로 그 인간들이 시민사회에 들어가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이유는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재산은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뭐 부동산이라든가 화폐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네. 비트코인 이런 거 안 들어갔어요. 가상화. 그 좀 더 넓은 의미로 그 재산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생명, 그렇죠. 자유, 이제 자산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 그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 정치 사회에 들어가기로 하는 계약의 목적이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권력의 이제 정당한 기원이 그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그 정치 권력의 목적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재산을 보존하러 내가 계약을 맺었으니 내 재산, 생명, 자유, 자산을 잘 보존할 것을 국가에게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저항이 정당하다, 권리다, 이제 이렇게 저항권이 이 통치론에서 이제 백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골적으로 완전 무장을 갖춘 폭력적 저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폭력적인 이야기해요. 저항까지. 네, 그 폭정, 전제 군주정 하에서 신음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걸 이제 강도에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칼을 들이대면서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공손히 대응하라, 그게 저항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폭력적으로 상대를 가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어떤 그 시대보다 좀 더 나중에 나온 어떤 고전도 이렇게 그 당대의 어떤 그 정치 권력이 이제 서슬퍼런 시절에 네. 무장봉기가 그냥 무장봉기를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권리다라고 정당하다. 네,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당대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그 주장이었고, 사실 이 원고 때문에 이제 망명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익명으로 출간이 된 거예요. 처음에. 네, 본명으로 출간하면 죽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이 그 통치론의 저자가 로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이제 알고는 있었죠. 공식적으로 자기가 썼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뭐 저희가 흔히들 아는 이제 서양의 사상가들의 저서는 당대의 군주 혹은 뭐 당대의 뭐 통치자들에게 주는 뭐 제안서 형태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개혁을 할 수 있는, 점진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좀 있었다고 하면, 로크의 통치로는 군주에게 전해지는 참고 자료 혹은 뭐 보고서, 아닌 거죠. 제안서가 아니라 그냥 국민을 향한 그냥 선언? 어떻게? 네. 지침서? 일어날 때다 지금은. 지금은 저항을 할 시점이다 라는 걸 선언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명예혁명을 사후적으로 정당한 책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알리고 요청하는 원고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책의 부제가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실론이잖아요. 군주정이라고 안 했단 말이죠. 시민정부, 그러니까 시빌 거버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말 자체가 갖는 급진성이라는 게 그 당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죠. 엄연히 왕이 있는데 어떻게 시민정부라는 걸 감히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저항이라는 강한, 심지어 무장봉기라는 단어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건지도 궁금하네요. 존 로크 하면은 뭐 자연법, 관념론, 뭐 의회민주주의 이런 것만 저희가 인식을 하지, 무장봉기에 관해서는 크게 뭐 저희가 인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크가 자신의 그 고장인 영국에서부터 사실 통치론의 여러 주제 가운데 그 저항권에 대한 논의는 사실 영국 내에서도 별로 이렇게 주목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국 내에서도. 네. 그걸 이제 원하지 않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그 자신들의 위대한 그 정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폭력적인 무장봉기를 선동했다, 이제 이런 것이 버크적인 뭐 혁명의 해석과는 좀 괴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위대한 명예혁명이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이제 통치론이 담고 있는 여러 뭐 그 대의정부론이라든가 인민주권론이라든가 또 사유재산 관련한 그 주제도 통치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저항권에 관한 주제는 그런 앵글로색슨계 그런 그 국가들의 전통에서 조금 이제 누락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주제로서는. 하지만 그것이 가진 그 영향력은 유럽을 넘어서 그 후대 시대에 굉장히 이제 영향이 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로크의 저항권 논의는 18세기 절대 군주에 대한 그 논의였지만, 그 논의가 19세기, 20세기 어떤 전체주의라든지 독재 권력에 대한 그런 저항을 정당화하는 데도 적용이 됐고, 한국의 어떤 민주화 운동, 우리가 지금 이미 그것을 어떤 그 명예 회복하고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그 국민의 정당한 권리였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로크적인 그 정당한 저항에 대한 그런 그 원칙이 적용된 게 아닌가. 인민이 항상 폭군에 의해 고통받는 것과 자신의 재산 보전을 위해 종종 저항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인류에게 최선일까? 이에 로크는 이렇게 말했다. 정당한 권리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무력을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전쟁 상태를 도발하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이전의 모든 유대는 취소되며 그 밖의 모든 권리는 중지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고 침략자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로크가 상당 부분 그 이후에 여러 사상가들에게 혹은 뭐 여러 상황 속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들을 끼쳤을까요? 영국의 그 의원 내각제로 알려진 정부 형태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제 일단은 결정적인 아마 영향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정당성을 부여했겠군요, 논리적으로.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로크 당대에 이미 통치론이 이제 그 유럽 대륙에 많이 번역돼서 소개가 됐다고 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볼테르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그 소개를 해서 몽테스큐이나 뭐 루소 같은 그런 프랑스 혁명에 이제 직접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이제 그 미쳤던 사람들에게 끼친 기여가 아마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아무래도 그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에 이제 끼친 영향일 것 같아요. 18세기에 이미 그 통치론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이제 소개가 됐고 제임스 메디슨이라든지 뭐 그 샘 아담스라든지 이제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사람들이 굉장히 심취해서 읽었다고 해요. 그 독립선언서를 이제 제퍼슨이 이제 그 기초를 하게 되는데 그 독립선언서를 보고 이거 그 통치론 표절한 거 아니야? 라는 그 표절 시비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그들은 조물주에 의해 일정한 불가양의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절 시비를 듣고 제퍼슨은 물론 인정하진 않았죠. 나는 뭐 이렇게 뭐 참고해서 하지 않았다. 내가 이제 이거 썼다. 하지만 나 완전히 이거 독창적인 생각으로 이전에 어디에도 없던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또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 당시에는 각주 달고 인용하고 이런 게 문장 구조나 이런 게 너무 흡사하니까 통치론을 한번 읽어본 사람은 이거 누가 봐도 토마스 제퍼슨의 표절이구나를 인식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게 아마도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게 표절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이게 읽은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당대에 이제 영향력이 있는 책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유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또 유의미한 내용이 이 책에 들어있습니까? 통치론에? 그렇죠. 통치론과 관련해서 로크가 가장 많이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 보존이 정치 사회를 수립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우리가 표면 그대로 읽으면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 계약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일단은 뭐 가장 단순하게는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로크는 명시적으로 노예는 그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란 자신의 어떤 그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가 없겠죠. 신분제 구조에서 아직도 매여 있네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네요, 로크도. 그 당시 노예를 인정하기. 그러니까요. 노예 제도를 인정한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재산 보존이 정치사회를 수립하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목적은 재산을 잘 보호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읽다 보면 로크가 굉장히 부르주아를 위한 사상가다.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지점이 있죠.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은 로크의 사상이 그 후대에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많이 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지앙인 소유권에 대하여의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노동 가치서를 여기서 로크가 굉장히 강조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재산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공유지에 대한 노동이 개입됨으로써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가치를 최초로 말하자면 발견하는 사람으로서의 로크가
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재평가되는 거죠. 그런 그럴 수 점에서 있겠네요. 로크의 사상은 양가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현대 여러 가지 그 사상들에게 로크가 어떤 기원을 제공해 준 거네요. 그렇죠. 여러 하나의 가지 이제 측면에서. 원형처럼 돼가지고 그게 현대 국가의 다양한 분기들이 있지만 그게 로크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이제 분수줄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읽히고 뭐 비판받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약간 오독이다라고 그렇네. 저도 오독이라고 생각해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5장에서 사유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 목차상으로 보면 약간 뜬금없어요. 아. 자연 상태에서 이야기하다가 임의의 동의로 그렇죠. 인한 정부의 수립과 그렇죠. 저항권 이렇게 저항까지. 넘어가는데 어떨 때 정부를 해체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논의를 넘어가는데 중간에 5장에 이제 그 사유재산에 대한 논의가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써서 끼워 넣었을 거다. 따로 써서 끼워 넣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로크의 사유재산 논의가 전개된 5장은 그의 인민주권론이나 저항권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5장에서 로크가 이제 문제 삼는 부분은 신이 인간들에게 공유물로 자연 세계를 줬는데 이런 자연 세계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유재산을 갖게 됐냐. 독점적으로. 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5장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당대의 일반적인 대답은 왕권 신수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은 왕의 재산이고 왕이 시혜를 베풀어서 누군가가 사유재산을 갖게 됐다라는 게 당대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로크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인간이 자기 몸의 주인은 자신이니까 자신의 몸으로 작업한 것, 자신의 노동이 들어간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렵 시대에 뭐 그렇죠. 땅에 떨어져 있는 열매를 줍거나 짐승을 사냥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최초의 그 사유재산이 발생한다. 신은 자연 세계를 사람들의 그것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이익과 최대한의 편익을 위해 주었으므로 그것이 항상 공유로 개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신의 의도라고 상정할 수는 없다. 신은 세계를 근면하고 합리적인 자들이 사용하도록 주었다. 문경 시대에는 이제 재산의 대상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는 그 땅을 이제 그 울타리를 치고 개간하고 파종하고 그럼으로써 그 땅에 이제 가치를 부여하고 증식시키는 것 이것이 그 사유재산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 정당화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 명확해지네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니까 역시 전문가신데요. 그럼요. 예, 역시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 아니죠. 문 교수님 아주 전문가세요. 이제 어느 정도 통치론에 관해서 이해가 조금 되지 않습니까? 네. 쭉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또 질문해 보죠. 프랑스 사상을 공부한 분들은 야, 영국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있어? 프랑스 대혁명 같은 어떤 사건도 없었고 지금 로크 얘기를 하다 보면 입법권만 지금 명확하게 규명이 돼 있지 소위 말하는 삼권 분립의 어떤 개념도 없고 어떤 아래로부터 혁명도 없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영국 사람들은 발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민주주의나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프랑스와 영국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버크식의 어떤 그런 관점, 혁명 혹은 민주주의를 보는 그런 관점이 이제 영국적인 전통에서 계속 반복돼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 네. 그것을 통한 어떤 그런 그 아래로부터의 또 급진적인 변화의 요구 이런 방식이 아닌 이제 온건하고 또 어떤 그 긴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이 더 영국적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제 프랑스 관점에 입각해서 프랑스식의 어떤 전통에 입각해서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실 이제 뭐 루소가 대표적으로 이제 루소도 그 통치론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람인데 이제 로크가 이야기하는 그런 그 대의정부를 이제 조롱하죠. 루소는? 네,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면서 뭐 4년에 한 번 자유롭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예. 하죠. 네, 그런 이제 전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각에서 뭐 어느 쪽의 어떤 민주주의 전통이 더 올바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주주의 제도라든가 가치, 이념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는 프랑스보다는 영미 쪽의 어떤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존 로크 전공자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런가요?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 체계인데 혼재되어 있는 건 있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뭐 대륙법 계획인데 대부분의 정치 사상가들이 어떠한 뭐 부르주아 계급, 귀족 계급을 대변하거나 군주를 대변하고 혹은 뭐 일반 피플을 대변했는데 로크는 딱히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로크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로크는 명시적으로 인민이라는 말을 써요. 더 피플이라고 써요. 그 인민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어떤 맥락에서 쓰는가잖아요. 이거는 아마 영미권에서는 더 처음 쓰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로크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인민이 자연권을 가지고 또 정치 사회를 수립하기로 계약을 맺는 것도 인민이고 더 피플. 또 인민이 저항권을 갖고 할 때 계속 인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실 그 시대에 굉장히 급진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도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인민 중에 보다 나은 부류, 그러니까 재산이 있거나 교양이 있거나 부르주아. 여가가 있는 꼭 뭐 귀족이라고 할 수도 있는 시대는 그러니까 좀 인민들 중에서 조금 더 나은 부류가 정치는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당대의 그런 어떤 급진주의자들조차. 이제 로크는 인민들 중에 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민이 계약을 맺는 거고 인민이 동의하는 거고 인민이 저항권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인민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제 깔고 있겠죠. 인민이라면 뭐 농업 노동자, 뭐 가게 점원, 당대 봤을 때 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게 이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민이 내가 말하는 인민이 누구다라는 걸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단어가 그 시대에도 함축하는 시사하는 그렇네요. 그 무리가 있었을 테고 존 로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데 왜냐면은 토마스 제퍼슨이 그 독립선언서에 그 로크의 말을 인용하게 됐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사실은 로켓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그 시청자님들의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민이란 말을 하면 벌써 우리가 이게 뭐 공산주의 연상하는 거 같고 북한에 쓰는 용어가 해가지고 거부감을 갖지 이게 않습니까? 번역상에 이게 그래서 참. 그 인민은 사실 피플인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보통의 이제 하층 그 서민들, 평민들, 상민들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민입니다. 민이나 서민 이것보다도 인민이란 말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다 해방 공간에서 어쩌다가 저 북한 사람들이 그걸 선점해가지고 국호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배관시해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민에 의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용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더 피플이라고 썼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전 영어 뭐 짧은 영어지만 개인 혹은 더 person 뭐 이렇게 쓰지 않고 a person이 뭐 이렇게 안 쓰고 왜 더 people이라고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의 사람이라는 건 개인이잖아요. 어떤 집합적인 군진 명사로서의 그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왜 더 people이라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그래요? 하신 건데 MC 자격 있나요? 그 맥락에 따라서 person이란 단어도 쓰고 썼어요, 로크가.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man, M-A-N이라는 그 이제 단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자율과 평등하다 할 때 그 인간은 ma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 어떤 개인의 인신을 이제 지칭할 때는 person이라는 단어도 쓰게 되고 이제 그런데 그 계약을 맺는 주체, 동의를 하는 주체, 저항을 하는 주체 이렇게 이제 집합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people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제 그게 굉장히 사실은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볼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빠른 거죠. 저항의 굉장한 주체는 선각자. 이제 어떤 노블맨이 아니고 people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걸 이제 명시했다는 점은 사실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존 로크의 통치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존 로크의 통치론은 이거다! 라고 한마디씩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 문 교수님부터. 통치론은 현대 민주주의의 교과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치론은 정당한 정치 권력은 어떻게 창출되고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라는 오늘날 정치 리더들 입장에서 새겨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와 동시에 민주주의 시민인 우리가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를 갖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혹은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독서가 아닌가. 근데 그런 중요성에 비해서 통치론은 많이 알려지거나 읽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 강 대표님도 로크의 통치론은?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만약에 다시 이 책의 제목을 지으라고 하면은 반통치론이라고 지을 것 같아요. 엔티 가버먼트. 그러니까 왜 가버먼트라고 돼 있는데 이걸 정부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통치론이라고 번역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로크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자면은 통치를 당하는 존재인데 그러나 거기에다 저항권을 줬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언제든지 너 거기서 내려와. 라고 하면서 저항권을 줬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실제 내용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거는 통치에 반하는 언제든지 통치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반통치론이라는 그 이름을 여기다 부여하고 싶고 만약에 로크가 조금 더 후대에 태어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후대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진짜 그 피플의 통치, 피플의 가버먼트 이거에 대해서 더 전향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치론은 공공선을 향한 의지다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공공선이라는 게 그 커먼웰스라는 개념을 로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권력이라는 건 그런 공공선을 위해 쓰일 때만 유효하다라는 개념을 로크가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적인 이익, 나만을 위한 어떤 정치가 아니라 인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의 형태를 지금 통치론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만나다는 존 로크의 통치론을 다뤄봤습니다. 좀 막연하게 또 어렵게 알았던 존 로크의 통치론에 관해서 오늘 세세하게 알 수 있었고 정말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드리고 특히 문 교수님 여러 가지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만나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존 로크의 통치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성과 통치의 근원적 원리를 종합적으로 정립한 책이다. 그의 혁신적 사상은 단순한 정치 사상에 머물지 않았다. 영국의 입헌 군주주의는 물론 세계사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과 변혁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담보하는 정치 구조의 가장 현실적인 틀을 만들어준 통치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민들 중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존 로크에 비치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